뭘로 돈을 벌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온라인상에서 돈에 대한 정보를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한테 맞고 내가 이걸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건지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4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하고 모든 셀링 방법들을 한번 제가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저한테 소중한 누군가가 와서 사업을 처음 하고 싶다, 뭐부터 하는 게 좋겠냐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돈 벌 수 있는 선택하는 게, 사업은 지속 가능할 때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팔자 고치는 일은 경험은 을 통해서 보통 하시게 되거든요. 가장 안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베이스 캠프를 갖추고 베이스 캠프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나 본질은 필요해요. 온라인 사업에서 본질은 제 생각에는 사업인 것 같아요. 자, 돈. 온라인상에서 그 돈에 대한 정보를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정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일단 제가 속해 있는 온라인 사업 비즈니스, 온라인 셀링을 하는 쪽에서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저런 방식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해야 돈을 번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고 어떤 것이 나한테 맞고 어떤 것이 내가 이걸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건지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온라인 사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업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온라인 사업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육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교육하는 컨텐츠나 사업을 가르쳐주는 이런 모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뭘로 돈을 벌 수 있어? 이걸로 할 수 있어?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걸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제 가까운 지인일 때도 있고요, 제 친구일 때도 있고요, 제 친척일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을 하는 마음에서 뭔가를 알려주는 입장에서 진짜를 알려드리고 싶죠. 시작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걸 안 들어도 돼. 다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넣고 강의들이나 가르쳐주는 그 컨텐츠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해주곤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돈. 일단 항상 먼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돈을 어떻게 벌고 싶어요? 어렵게 벌고 싶어요? 힘들게 벌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벌어야 돼요? 우리는 쉽게 벌고 싶어요. 쉽게. 쉽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막 배우는 게 어려워, 괴로워,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알아야 배울 수 있어. 이런 건 아닌 거죠. 금방 배워가지고 쉽게, 빠르게,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면 이 쉽고가 들어가겠죠. 자, 돈을 버는데, 자, 우리는 일단 쉽게 벌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벌고 싶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을 벌어요. 2억을 버는데 20년이 걸려요. 그럼 1년에 얼마 버는 거죠? 1,000만 원 버는 거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1년에 1,000만 원 버는 게, 부업이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될 거예요. 내가 일이 있고, 거기서 내가 1년에 1,000만 원 벌면, 나쁘지 않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본업이에요. 근데 1년에 1,000만 원 벌어요. 그럼 어때요? 끔찍하죠? 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빠르게 벌고 싶어요. 빠르게. 우리는 빠르게 벌고 싶어요. 우리는 2억이라는 돈이 있으면은 20년에 걸쳐서 버는 것보다는 2년에 걸쳐서 벌고 싶고, 2년보다는 1년이 좋고요, 1년보다는 한 달이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벌고 싶다고요. 그래서 빠르게 벌고 싶어요.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돈을 버는데 안전하게 벌고 싶죠? 돈을 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을 벌기 위해서 5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2억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못 버는 상황에서 내 5억이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하기 어렵잖아요. 5억이란 돈이 만약에 손실이 간다면 이거 리스크를 지고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돈을 벌 때 안전하게 벌고 싶어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태껏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 3가지 관점에서 다들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이 3가지 관점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준을 세웠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 기준을 세우는데 저는 이 말을 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요약해보죠. 우리가 지금 돈을 버는데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버는 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다는 건 무슨 말이죠?
쉽다는 얘기는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방식. 빠르고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간. 안전하게. 안전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험에 관한 얘기예요. 아까 2억 버는데 5억 손실 받을 수 있다. 그 위험이죠.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강의 영상들도 있고 많은 사업을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무료 영상들도 많아요.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이 세 가지 기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보여요? 뭐가 제일 중요해 보일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항상 생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생존. 일단 살아야 돼요. 우리는 중요한 걸 따질 때 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생존에 대한 문제가 여기 어디 있어요? 맨 밑에 있죠. 네. 위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위험. 그래. 그럼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배우는데 위험이란 얘기를 했어. 그럼 위험하다는 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위험에 대한 관점에서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 것을 두면은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물건을 사요. 사는 건 재고죠. 물건 안 사요. 무재고죠. 자, 안 사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지 않죠. 사면 어때요? 그때부터 위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게 위험이죠? 샀는데 못 팔면 그때부터 위험이잖아요. 네, 그래요. 재고 사업이냐? 이게 무재고 사업이냐? 여기서부터 우리는 일단 위험을 따질 거예요. 자,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은 뭐가 중요할까요? 시간일까요? 방식일까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절대적 가치예요. 교환을 할 수 없는 가치라고요. 만약에 돈을 주고 내가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저는 돈을 주고 최대한 시간을 살려고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교환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란 건 우리한테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시간은 절대적 가치라고 본다고요. 제가 새로운 사업을 배울 때 항상 저는 강의를 좀 듣는 편이거든요. 강의를 들으면서 적지 않은 돈을 내요. 내면서 저는 제 속으로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저를 합리화시켜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 저 사람이 시간을 사는 거야. 시간을 사는 거야. 혼자 공부했으면 내가 몇 년이 걸렸을 텐데, 혼자 공부했으면 내가 몇 개월이 걸릴 텐데, 이 사람 강의 들으면 내가 한 달 만에 그 많은 지식들을 빨리 배울 수 있어.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사업을 배우는 데 있어서 시간에 관해서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될까요? 자, 물건을 사서 파는 건데 시간. 그럼 빨리 팔리는 걸 찾아야겠죠? 배우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걸 찾아야겠죠? 만약에 강의를 쓴다면. 네, 맞아요. 시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배우는데 시간이 적게 들고 내가 물건을 올려서 팔아도 빨리 성과가 나오는 것. 그런 게 있냐? 그런 게 있냐? 자, 두 가지를 말했으니까 역시 여기서도 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뭘까? 저는 이때 이 포인트를 잡고 싶어요. 브랜드냐? 비브랜드냐? 세상에 있는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브랜드가 있는 상품이고요. 하나는 비브랜드, 브랜드가 없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브랜드 상품 특징이 뭘까요? 이름을 달고 나오죠. 상표가 있어요. 이 상표를 위해서 그 회사가 돈을 투자를 한다고요. 이 단어에다가 이 단어를 띄우기 위해서, 이 단어가 검색되게끔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광고비에 쏟아부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붓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유입을 만들어내고 그 브랜드로 유입이 들어오면은 그 브랜드가 하는 작업들은 뭐냐면 자기 상품으로 들어온 고객들을 설득을 하죠. 내 물건이 좋아. 내 물건은 좋아. 여기서부터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입과 전환을 통해서 결국에는 매출을 이끌어내는 작업. 이게 이커머스의 제일 핵심되는 개념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브랜드냐 비브랜드냐 이게 일단 상품 두 가지로 나누는 기준일 건데 그래 그럼 너 말대로 시간을 적게 들여서 빨리 팔 수 있는 물건은 어떤 거야? 라고 물어보시겠죠. 어떤 걸까요? 배우기 좋고 올리면 금방 성과가 나오는 게 브랜드 상품일까요? 비브랜드 상품일까요? 뭘 것 같아요? 자, 답을 말씀드릴게요. 브랜드 상품이에요. 압도적으로 브랜드 상품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브랜드 상품은 물건을 잘 사기만 한다면 올려놓기만 해도 물건이 팔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올려놓기만 해도 가격만 잘 맞으면요. 네, 물건이 팔려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유입을 그 브랜드 키워드가 잡아와요. 나이키란 단어와 그 나이키의 특정 상품에 대한 그 품번이 딱 들어가 있는 순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상품에 대한 약간의 보조적인 설명만 있으면 검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물건을 쉽게 찾아온다고요. 찾아와서 들어와요. 네, 그래서 브랜드 상품을 내가 만약에 판다고 생각한다면 배워야 될 것들이 일단 적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상품명을 우리가 지으려는 공부를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대표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도 꾸미는 것도 교육이 있는 거 아시죠? 이것도 우리가 원래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냥 사진을 올려놓으면 이게 그 브랜드 그 상품이면 그냥 사거든요. 가격이 맞으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광고를 위해서 그 브랜드를 띄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뭐 광고를 튀어오는 거 있잖아요. CPC 광고부터 시작해서 메타 광고, 뭐 다른 데서 외부 유입을 가져오는 광고, 그리고 뭐 침투 마케팅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그 브랜딩에 관한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요. 공부할 거리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뭐만 공부하면 돼요? 그 특정 브랜드에서 팔리는 상품이 뭔지만 찾아내는 그 공부만 하면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잘 사는 것과 잘 파는 것에 대한 공부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잘 파는 것에 대한 공부는 굉장히 할 게 많아요. 근데 잘 사는 것에 대한 공부는요, 생각보다 양이 작아요. 대신에 이건 시즌이 좀 있어요. 시류가 많이 중요해요. 이 시기에 잘 팔리는 상품들이 있고 다른 시기에 잘 팔리는 상품 금방 바뀌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부할 거리는 요거보다는 압도적으로 적다는 거죠. 잘 팔리는 상품 찾아내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쪽은 시간이 적게 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방식인데요. 방식은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상품을 등록할 때요, 내가 손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프로그램을 써서 올려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적어요. 수동이냐 프로그램이냐. 이커머스에 대해서 소양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반자동이나 대량 등록으로 알려져 있는 파트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쉽게 상품을 쉽게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예전에 다마고치 컨텐츠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냐고 저랑 누가 붙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말했어요. 너가 가르쳐 줄 수 있으면은, 너가 이 사람을 만약에 매출 낼 수 있으면 내가 한 명당 500만 원씩 줄게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흔쾌히 콜했어요. 10명도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약간 쫄았는지 3명만 하자고 했어요. 그때 1575명이 지원을 했고 3명이 뽑혔어요. 그 3명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다마고치 컨텐츠를 진행을 했거든요. 저는 다마고치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그 신청자들한테 하나 경험해 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물건을 손으로 등록하는 것과 프로그램으로 등록했을 때 드는 노력의 차이를 조금 알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수동 등록을 일단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 오신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3명이었으니까 이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국내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분, 수동에 대해서 제일 잘 가르치는 분을 제가 모셔왔어요. 정유진 대표님이라고, 닭등을 잘 가르치는 분이시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그 3명한테 열심히 강의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물건도 정해져 있어.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준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등록을 해봤다고요. 평균적으로 얼마 걸렸을까요? 평균적으로 30분이 걸렸어요. 제일 잘 가르치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교육을 받고 상품을 올렸는데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어때요? 괜찮죠? 30분. 한 개 상품 올리는데 30분이래요. 괜찮은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똑같이 그 3분한테 제가 이번에는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올리는 걸 알려드렸어요. 제가 쓰는 더방고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상품을 등록하는 걸 가르쳐줬죠. 그분들은 시간이 15초가 걸렸어요. 15초. 30분, 15초. 자, 30분을 초로 바꿔보자고요. 60 곱하면 1800이 나오죠. 네. 1800초와 15초가 걸렸죠. 네. 그러면 수동과 프로그램 중에서 어디가 쉽다고 볼 수 있죠? 압도적으로 프로그램이 쉽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요. 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2개씩 놔둬놓고 저는 이제 이커머스에 있는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이 관점 3가지를 통해서 이커머스에 있는 모든 셀링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숫자에 좀 빠르신 분들은 바로 파악하실 거예요. 그러면 너가 말하려고 하는 게 방식이 몇 가지지? 요거에서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니까 한 8개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계산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좀 결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재고와 무재고가 있어요. 이건 약간 방식이랑 붙어요. 뭐냐면 상품을 내가 내 상품이 아니고 남의 상품을 올릴 때는요, 어때요? 정보를 가지고 올리는 거죠? 내가 물건 안 사고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어떤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많이 올리면 유리하겠죠? 많이 올리면 유리하잖아요. 양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무재고는 프로그램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어지죠? 무재고랑 프로그램이 이어져요. 그리고 재고는요, 내가 물건을 사요. 물건 산 거가 있다고요. 샀는데 그거를 내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려. 물건 사봤자 내가 우리가 몇 개 사겠어요. 초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 빼고요. 초보고 내가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벌 수 있는 그 돈을 모아놨다고 생각할게요. 그 돈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재고가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잖아요. 개수가 많지 않다고요. 그럼 몇 개 안 되는 상품들을 프로그램으로 올리는 거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프로그램으로 올리면요, 많이 올릴 수 있는데 상품을 세밀하게 정밀하게 예쁘게 잘 못 올려요.
세밀하고 정밀하고 예쁘게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켓마다 SEO라는 게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 정보를 잘 넣어주면은 점수를 좀 올려줘서 노출 지수를 조금이라도 올려줘요. 그거 챙기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고는 수동으로 올리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두 개 중에서 한 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총 4가지를 보게 될 거예요. 4가지. 4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하고 이 4가지 틀 안에서 지금 이커머스 쪽에 있는 그 모든 셀링 방법들을 한번 제가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자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 보면은 우리는 돈을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버는 법을 찾으려고 온 거죠. 그러면 돈을 쉽게 버는 것부터 보자고요. 쉽게 버는 거 뭐였죠? 수동이냐 프로그램이냐 뭐였어요? 그쵸? 프로그램이었죠. 빠르게 버는 건 뭐였어요? 브랜드였죠. 그리고 안전하게 버는 건 뭐였어요? 무재고였어요. 자, 이걸 우리는 지금부터 1번이라고 부를게요. 총 4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1번은 뭐냐면 무재고 상품을 브랜드 상품으로 프로그램을 써서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 상품을 무재고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올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무재고에서 시작하자고요. 자, 무재고는 2가지 방식이 있어요. 무재고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위탁이라는 말이 있고요. 구매 대행이라는 게 있어요. 구매 대행. 이 2가지가 있다고요. 자, 위탁은 뭐죠? 판매자한테 허락을 얻은 거예요. 그 위탁을 받았다고 하죠. 판매자한테 허락을 얻었어요. 너 물건이 팔아줘. 너 허락해줬어. 어쨌든 내가 이 물건을 너한테 공급해줄게. 팔아줘. 라고 하는 게 위탁이에요. 구매 대행은 뭐죠? 허락이 없어요. 근데 대신에 물건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대신 사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거는 허락이 없는 거죠. 그 2가지를 구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갑자기 왜 하느냐? 자, 그럼 이런 게 어떤 분야가 있는지 일단 살펴보려고 그래요. 일단 프로그램을 써서 브랜드 상품 올리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브랜드 대량 등록이라고 해요. 브랜드 대량 등록. 브랜드 유통에서 한 파트예요. 무재고 상품을 브랜드 유통에서 무재고 상품을 다루는 쪽은 보통 브랜드 대량 등록으로 하거든요. 브랜드 대량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을 써서 브랜드 상품을 올리는 거죠. 그럼 그 프로그램을 써서 올리는 게 위탁이냐 구매 대행의 상품들을 올릴 수가 있는데, 구매 대행은 알다시피 해외에 있는 상품들 보통 대상으로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재권에 관한 문제가 약간 들어가는데 그건 나중에 다음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구매 대행은 그래서 나라가 들어가게 되는데, 브랜드 대량 등록, 브랜드를 다룰 수 있는 나라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한 나라 빼고는 거의 다 브랜드를 다뤄요. 브랜드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미국이 있고요. 2번째가 유럽도 들어가요. 3번째가 일본도 들어가요. 뭐 줄은 아니지만 호주까지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이런 것들을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브랜드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위탁도 있죠. 위탁. 브랜드 상품을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브랜드 상품을 잔뜩 갖고 있던 어떤 편집샵이나 이런 곳에서 위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보통 작은 셀러들은 좀 하긴 힘들지만 어쨌든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위탁 방식으로 상품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브랜드 대량 등록에 들어가겠죠. 이런 파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리고 2번.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자, 1번이 그래, 그럼 안전하고 빠르고 쉽고 요거에서 그럼 다 결정이 됐다고 본다면 또 다른 파트가 나와야 되죠. 2 곱하기 2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3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맨 밑에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첫 번째, 그 재고냐 무재고냐, 그럼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건데, 그럼 무재고를 일단 선택해야 될 거예요. 그죠? 무재고 선택하면 자동으로 뭐가 선택된다? 프로그램이 선택된다. 자, 무재고 프로그램, 그럼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브랜드냐 비브랜드냐. 그쵸? 비브랜드를 하겠죠. 2번은 무재고로 비브랜드 상품을 프로그램을 써서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브랜드 상품. 자, 아까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했고, 비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했는데, 브랜드 상품은 브랜드 키워드 자체가 노출이 잘 된다고 했죠. 비브랜드 상품은 브랜드 키워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품명이 노출이 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상품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리니까 양으로 밀어 올렸어요. 그러면 이걸 광고를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품이 너무 많아요. 이거 광고하기 쉽지 않죠. 돈이 많이 들 거예요. 나 주력 상품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개가 있어갖고 뭐 띄워가지고 그렇게 파는 거면 상관이 없을 텐데, 상품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걸 다 광고로 돌리겠어요? 광고를 못 해요. 그럼 자연 노출을 해야 된다고. 자연 노출을 하려면 결국엔 상품명에 의존을 해야 돼요.
상품명 아니고서는 노출하기 어려워요. 예. 그럼 상품명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잘 만들고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브랜드 키워드를 못 써. 그러면 중소형 키워드나 뭐 키워드 중에서 쓸 수 있는 좋은 단어들을 배합을 잘해야 돼요. 배열이나 이런 것들 잘해서 상품명을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 작업을 뭐라고 한다? 이 작업을 우리 쪽 쇼핑몰 바닥에서는 반자동이라 불러요. 반자동의 핵심이 상품명을 일단 고치는 데 있어요. 키워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키워드 안에서 좋은 키워드를 잘 배합해서 상품명을 예쁘게 만드는 거. 그게 비브랜드 상품을 무적으로 올리는 방법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호주 같은 애들은 브랜드로 구매 대행을 한다고요. 역시 무조건이니까 구매 대행이냐 위탁이냐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건데. 나라가 있겠죠? 한 나라 있다고 했잖아요. 한 나라. 딱 한 나라가 보통 이제 비브랜드를 다룬다고 했잖아요. 어느 나라냐면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 구매 대행. 네, 이렇게 되겠죠. 중국 구매 대행이 보통 이제 이번에 들어가게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있어요. 국내 위탁이 있어요. 국내 위탁. 국내 위탁이란 이름으로 움직여요. 국내 위탁은 판매자한테 허락을 받은 거잖아요. 판매자한테 허락을 받은 순간 뭐죠? 사이트가 정해져 있어요. 판매자들이 너 이거 좀 팔아줘 하고 올려놓은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도매 사이트예요. 네, 맞아요. 도매 사이트를 다루는 업체들이 이쪽에 많이 들어가요. 도매 사이트.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가져와가지고 등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위탁하는 사람들이라 부르고, 국내 위탁에서 요즘 뒤에 많이 붙는 게 국내 위탁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들은 보통 이거 들어가니까 국내 위탁 대량 등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중국 구매 대행이나 국내 위탁 대량 등록 뭐 이런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자, 기억해 두고 3번, 4번을 또 설명을 할게요. 자, 3번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제 무재고는 다 다룬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재고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3번이 이제 재고로 들어가요. 3번부터 재고로 들어가는데 재고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붙는다고 했죠. 뭐랑 붙어요? 수동이랑 붙어버려요. 물건 몇 개 없는데 그건 내가 올려야지. 내가 물건 샀는데. 그렇죠? 재고고 수동이고. 그러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고르면 처음은 브랜드죠. 이게 좀 더 빠르죠. 재고를 두고 브랜드 상품을 수동으로 올리겠다. 이게 3번이에요. 그럼 이게 뭐죠? 이게 소위 말하는 브랜드 유통이에요. 브랜드 유통을 이렇게 하시는, 재고를 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고를 두고 하는 브랜드 유통을 우리는 3번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꽤 유행했던 게 있죠. 리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리셀. 또 요 파트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쪽 파트도 있고. 자, 4번도 있죠. 4번. 그럼 자, 4번이 뭐가 있죠? 4번 뭐죠? 4번은 재고 파트를 비브랜드 상품으로 수동으로 올리는 거가 되겠죠. 재고, 비브랜드, 그리고 수동. 자, 이쪽이 그럼 뭘까요? 자, 비브랜드 상품이에요. 비브랜드 상품을 물건을 샀어요. 사가지고 수동으로 올려요. 이렇게 해서 파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사입해서 판다? 그냥 사입해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노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하기 어렵고, 만약에 노출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브랜드가 없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다른 내 경쟁자가 들어와서 뺏어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브랜딩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4개가 구분돼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거 브랜딩. 브랜딩은 비브랜드 상품을 올리는 작업이죠. 아까 말했던 그 수많은 공부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해요. 브랜딩은 종합 예술이다. 상품명도 잘 지어야 되고요. 상세 페이지도 예쁘게 꾸며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었어요. 내 상품이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누가 들어와도 보면은 팔릴 수 있게끔 전환율을 충분히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죠? 유입을 가져와야죠. 이 유입을 가져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정 마켓에 올려가지고 CPC 광고를 태운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키워드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품을 계속 띄우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가구매는 여기서 말하면 안 되지만 가구매나 리뷰 작업 같은 어뷰징을 통해서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혹은 또 다른 카페나 이런 곳에 가서 침투 마케팅 해가지고 이 상품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상품이 좋다. 그래서 그쪽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외부의 유입을 끌어오는 방법. 혹은 뭐 SNS,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트래픽을 가져오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다 써야 된다고요.
써가지고 그 유입을 잡아내고 그 상품에 있는 그 상세 페이지나 이 상품에 있는 그 전환율을 통해 가지고 그 매출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결국 4번이에요. 어때요? 딱 듣기만 해도 어렵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도 이걸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아직도 어려워요. 3번은 할만해요. 1번, 2번은 지금 단계에서 저는 편해요. 쉬워요. 저거는 확실하게 매출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은 특히나 매출 내는 건 너무나 쉬워요. 폭발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팔리는 상품들의 정보를 아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 내용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요약해서 정리해서 적을게요. 1번 무재고 브랜드 프로그램, 2번 무재고 비브랜드 프로그램, 3번 재고 브랜드 수동, 4번 재고 비브랜드 수동. 자, 이렇게 4개로 구분했어요. 자, 그럼 얘기를 해보자고요. 1번, 2번은 무재고예요. 3번, 4번은 재고예요. 일단 3번, 4번에 대한 얘기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3번, 4번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아까 4번은 뭐예요? 어렵다고 했죠? 굉장히 어렵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 이 3번과 4번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한 비교를 좀 한번 해볼게요. 물건을 샀잖아요. 사고 나면 이제 리스크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는 항상 물건을 다 팔 거라 생각하고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요, 어때요? 물건은 다 팔리지가 않죠? 항상 물건은 다 안 팔려요. 항상 물건은 안 팔릴 때가 있어요. 안 팔린 물건들이 있다고요. 다 팔리면 너무 좋겠지만 안 팔릴 때가 있다고요. 안 팔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해야 되죠? 팔아야 돼요. 안 팔리면 이 물건 어떻게든 처분을 해서 돈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브랜드 상품과 비브랜드 상품이 재고가 있어요. 브랜드 상품 재고는 어떨까요? 팔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비브랜드보단 편해요. 왜 그러냐면요. 자, 크림이란 사이트 아시나요? 크림. 크림이란 사이트에서 보면은 그래프가 있어요. 그 그래프에 선이 있거든요. 그 가격선에 맞춰서 만약에 그 가격선보다 약간만 낮게 혹은 그 선에 맞춰가지고 가격을 올리면 거래량만 충분하면 바로 팔려요. 뭐랑 비슷해요? 주식이랑 비슷하죠? 네, 맞아요. 브랜드 상품은 그런 가격 그래프가 있다고요. 가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식과 같이 특정 가격대에서 올려놓으면 팔리는 그 가격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들 동의하는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브랜드 상품은 그래요. 브랜드 상품은. 근데 비브랜드 상품은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네, 애석하게도 없어요. 비브랜드 상품을 가져와가지고요, 재워놓고요, 있으면은 내가 팔면 다행이에요. 근데 못 팔았잖아요. 내가 브랜딩이 실패했어요. 내가 만들어놓은 그 브랜드라는 이름이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았어. 많은 사람들이 몰라. 그래가지고 물건에다 그 브랜드 붙여놔서 아무 얘기가 없어.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이 상품은 가치가 없어요. 만약에 띄워져서 내 브랜드가 알려지면 이제 그 상품을 팔아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힘들다고요. 그게 참 힘든 일이죠. 사실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2년 전쯤에 제가 패딩을 산 적이 있어요. 중국제에서 패딩이요. 중국에서 패딩을 샀는데 굉장히 싼 가격에 잘 사왔거든요. 예쁜 패딩이었어요. 입어보니 따뜻하기까지 했어요. 기능성도 좋았어요. 이거 대박이다. 내가 브랜드 붙여가지고 팔면은 잘 팔리겠다 싶어가지고 상세 페이지 작업하고 모델 쓰고 해가지고 한번 올려봤다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도 지금 저 사무실에 창고에 지금 있거든요. 나눠줘야 돼요. 작년에도 나눠줬어요. 올해도 나눠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요. 팔릴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리스크 덩어리라고요. 네, 그래요. 3번, 4번의 차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4번에 대한 이제 리스크에 관한 얘기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뭘 한다고 했죠? 보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린다 했잖아요. 어떤 것들을 처음 시작하면 좋은지, 어떤 것들은 나중에 하면 좋은지. 자, 아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어느 지점에서 사업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하고 계신 분들도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안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내가 처음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온라인 사업을 처음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면 가장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돈 벌 수 있는 1번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무재고라는 지점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무재고는 어때요? 물건이 팔리고 안 팔리고가 있는데 안 팔려도 내가 손해가 보는 게 없어요. 딱 나가는 돈은 뭐밖에 없어요? 프로그램비밖에 없어요. 프로그램비만 나가고 있어요. 프로그램비 정도를 내가 커버업할 정도로 상품을 잘 깔아놓고 잘 팔아내기만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가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요. 사업은 처음부터 첫 수를 베풀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내가 잘할 수가 없다고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 연습에 대한 거를 무재고 쪽은 충분히 횟수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배팅을 많이 해봐야 성공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무재고는 배팅을 많이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상품 올려보는 건 돈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재고는요, 사는 것 자체가 한 번의 일이죠. 네, 배팅을 많이 휘두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네, 초보용 사업이 전 아닌 것 같아요. 초보용 사업이라면 자, 1번이 좋다. 2번보다 1번이 좋은 이유는 제가 브랜드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실제로 브랜드 상품은 그냥 상품명을 가공하지 않고 그냥 올려도 팔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찾아가지고 올리면은 매출이 꽤나 잘 나와요. 네. 하나 아쉬운 점은 뭐냐면 마진율은 약간 약해요. 한 15%에서 25% 사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돼요. 대표님이 벌고 싶은 만큼 마진율을 내리면요 매출이 올라갈 거고요. 마진율을 높이면요 매출은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일은 좀 줄겠죠. 네, 마진율을 내리면은 매출이 올라가니까 일이 많아지겠죠.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돼요. 1번을 통해서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만약에 저한테 소중한 누군가가 와서 사업을 처음 하고 싶다, 뭐부터 하는 게 좋겠냐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1번을 추천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께 또 다음 얘기를 드려야겠죠. 자,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1번을 해서 내가 잘했어. 내가 어느 정도 돼.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 바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직원을 뽑아야 돼요. 저는 직원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업이란 건요,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만들 때 내가 만약에 들어가서 다 해버리면요, 그건 사업이 아니에요. 네. 그때부터는 그냥 내가 다른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직원을 뽑아야 돼요. 빨리 매출을 많이 올리고 수익을 많이 올려가지고 한 명의 직원을 빨리 둘 수 있는 정도로 내가 키워야 돼요. 굳이 풀타임을 뽑아야겠다는 생각 안 해도 돼요. 4시간을 일하는 사람을 뽑아도 돼요. 그 사람이 내가 돈을 버는 것을 관리하는 일만 해줘도 내가 다른 것들, 돈을 버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는데 뻗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직원 한 명 뽑아라. 뽑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2번으로 넘어가는데, 자, 2번은 뭐라고 했어요? 상품명 가공을 예쁘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반자동이라고 했잖아요. 반자동이 다 좋아요. 1번이랑 똑같이 좋은 지점이 있어요. 리스크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 안 좋은 지점이 있어요. 상품명 가공이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떤 가공을 하나는 해야 돼요. 상품명 가공을 하고 혹시 필요하면 대표 이미지도 약간 바꿔야 될 때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인데 한 개의 상품당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면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고 두 번째 사업은 영위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게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에서 사람을 뽑은 다음에요. 그 사람을 이쪽에도 쓰자고요. 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서 내가 사업을 안정화시키고 나서 2번을 연습할 때 뽑아놓은 사람을 쓰면은 훨씬 더 편하게 2번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난 1번 사업 모르겠어. 하기 싫어. 난 2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면서 직원을 뽑으세요. 아마 근데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 거예요. 혼자서 하면 무한의 노동의 늪이란 거 아실 거예요. 네. 상품을 계속 가공해서 올린다는 작업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번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1번도 한번 건드려 보시는 걸 추천해요. 자, 그렇게 해서 온라인 사업을 만약에 시작하신 분들이 1번과 2번이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직원을 한 명 정도 뽑고 있을 거고 1번과 2번에서 어느 정도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어때요? 안정화됐죠? 약간 안정화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사업 2가지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3번이라고 생각해요. 4번을 왜 안 넘어가는지 아시죠? 4번은요 위험해요. 뭐 안 팔렸을 때 고스란히 내 인생을 핥히고 지나가요. 3번은 어때요? 그래도 내 인생을 핥히고 지나가는데 조금 덜 핥히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브랜드 상품 어차피 재고로 있으면 그거 팔 수 있으니까. 치명적으로 안 좋은 이상한 브랜드 상품 산 거 빼고요. 브랜드 상품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테디하게 팔리는 애들이 있고요. 막 시즌성으로 해서 잠시 나왔다가 막 잊혀지는 사라지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거의 얘랑 비슷해요.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그래서 3번도 약간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상품을 잘 샀을 때를 가정하면은 어때요? 리스크가 작아요. 그래서 1번, 2번에서 만약에 내가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있고 3번까지 내가 정착을 하게 됐다. 그럼 3개의 캐시플로우를 가지게 되죠? 3개의 파이프라인에서 돈이 나오게 돼요.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충분히 내가 돈을 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 다음에는 4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4번은요? 그럼 4번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4번이 또 매력적인 지점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이에요. 이 두 가지는 Low Risk, Low Return이고 요까지도 사실 Low Risk예요. Low Risk, Low Return이에요. 뚜껑이 약간 덮여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뚜껑이 약간 덮여있어요. 이거 확장하는데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네 번째는요, 터지게 되면요. 그 비브랜드 상품을 내가 브랜딩해서 성공시키면요. 마진율도 높고요. 엄청나게 팔아낼 수 있어요. 감이 잡히는 순간부터는. 그렇게 상품을 하나 잘 띄워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이 말이죠. 팔자 고치는 일은 경험은 4번을 통해서 보통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해골산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엄청나게 많은 시체들이 질비하게 있어요. 왜냐면 꾼들이 많아요. 거의 선수들이 많다고요. 그 선수들 사이에서 이겨야 된다고요. 혹시라도 내가 상품 하나를 띄웠어요. 판매가 돼요. 판매가 된다 하더라도 4번의 경우에는 경쟁자가 따라 붙어요. 그럼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한데 그 체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태하게 된다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1번, 2번, 3번을 미리 쌓아놔야 여기서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 있어야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경쟁에서 도태됐을 때 도망갈 구석이 있는데 4번을 그냥 시작해버려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져버려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끔찍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 1번, 2번, 3번, 4번 이 순으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넓혀 나가는 작업이 대표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도전이라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은 도전이에요. 이 도전들도 근데 안정적으로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면 내 삶에 피해를 조금 덜 끼친 채로 열심히 연습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가면서 온라인 사업에서 승부를 볼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했니? 다행히도 저는 이 순서대로 갔어요. 그리고 재미난 건 말이죠. 제가 지금 주변에 많은 사업의 선배들이 있는데요. 그 선배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순으로 따라가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 사업의 동료들이 있죠. 네,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네, 사업은 지속 가능할 때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 지속 가능성이라 생각해요.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안정성. 근데 사업은 안정적이지 않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건 리스크를 관리를 잘 못해서 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리스크는 항상 관리하는 대상이 되는데 그 관리하는 대상은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고 가장 안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베이스 캠프를 갖추고 그 베이스 캠프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나 본질은 필요해요. 온라인 사업에서 본질은 제 생각에는 무재고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재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내가 혹시 재고 사업으로 실패하게 됐을 때도 다시 무재고 사업으로 후퇴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저기서 다시 힘을 기르고 다시 뻗어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온라인 사업에서는 참 많은 비즈니스들이 나와 있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저는 이 4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4가지 범주 안에서 우리는 돈을 벌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